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부산대 의대 생리학교실에 있는 이진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르브럴 베스큘러 디지즈를 타겟으로 해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셋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여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에 대해서 들어봤거나 좀 관심이 있거나 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썼던 그런 장비의 이제 스킴인데, 왼쪽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 개의 레이저 소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제 스캐닝 파트를 거쳐서 마우스 라이브 모델에서 이제 이미징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채널을 동시에 영상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비디오 레이스로 빠른 속도나 아니면 네 가지 채널의 동시 영상화, 그다음에 살아있는 마우스에서 서브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레졸루션으로 이미징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선 제목과 같이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브레인 이미징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이미징을 진행할 때는 왼쪽에 그림과 같이 이제 마우스를 마운팅해서 이미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이미징 했던 위치는 이제 페리아트럴 본 밑에 있는 세레브럴 콜텍스 영역 주변을 영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컬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브레인 이미징을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여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수술을 이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스컬이라고 불리는 크라니얼 윈도우 수술 방법과 밑에는 이제 틴드 스컬이라고 불리는 뼈를 갈아내는 그런 수술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용을 해보면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크라니얼 윈도우에서 보여지는 이제 세레브럴 콜텍스 영역에 있는 그 브레인 혈관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틴드스컬 같은 경우는 얇게 갈아진 그 뼈 아래로 이제 혈관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통해서 혈관 이런 이미징들을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요. 굳이 이 두 개의 그 수술법을 좀 비교를 조금 더 해보자면, 크라니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픈 스컬, 즉 뼈를 뚫어서 열어버리는 그런 수술법이기 때문에 이 수술 과정에서 뭔가 인펙션이나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좀 찬스가 좀 높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인플라메이션이 조금 더 컨트롤이 잘 되어 있을 수 있다면, 이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해서 롱텀으로 이미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드스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뼈를 좀 갈아내어서 이제 보는 수술법이다 보니까 제가 활용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그 뼈들이 회복하면서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조금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좀 이미징이 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의 그 수술법 조금 비교를 해보면 틴드스컬은 좀 더 뭔가 인텍트한 환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픈스컬은 뭔가 조금 더 롱텀에 맞춰져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미징 윈도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크라니오 윈도우를 수술법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미징 할 수 있는 윈도우를 셋업한 이후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인플라메이션, 즉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영상화를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용했던 그 방법은 이제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뭐 LPS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3MP 아니면 MPTP 이런 그 뉴로톡식한 아니면 이제 뭔가 시스테믹하게 인플라메이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염증 유발을 시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이제 3MP라는 마이토콘드리얼 톡신을 인젝션을 하면 그 헌팅턴 디지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실험 모델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브레인의 스트리아툼 위치에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 이제 헌팅턴 디지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펙트를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런 행동을 좀 본 게 아니라 그 3MP를 인젝션 한 후에 보여지는 뉴로 인플라메이션 상황을 비주얼라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몰레큘을 처리한 다음에 24시간 뒤에 영상을 해보니까 과연 브레인 데미지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디텍션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3MP를 쳐보니까 아넥신 5, 에이팝토틱 그런 바디들이 염색되는 것들을 이제 디텍션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적으로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15 마이크로미터를 굳이 설정한 이유는 그 왼쪽의 그림에 보면 이 피아미터 그 서페이스가 마우스에서는 한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 마이크로미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세레브럴 콜텍스 영역으로 좀 더
그 영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15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밑에 영역에서도 에이팝토틱 바디가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 그 3MP를 처리했었을 때 브레인 데미지가 인듀스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처음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뉴로 인플라메이션, 즉 이뮨셀들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조금 더 디텍션하기 위해서 제가 이용했던 마우스는 라이지엠 GFP 마우스입니다. 라이지엠 같은 경우는 라이소자임, 즉 이제 마일로이드 계열, 뉴트로필이나 뭐 모노사이트 이런 세포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마우스인데요. 이 마우스에서 여기서는 이제 틴데스커를 쓰긴 썼는데 그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3MP를 처리한 다음에 브레인 이미징을 한 10일 정도 처음에 영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 표면과 그 세레브럴 콜텍스 영역에 그 머지된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데이 1일차 이후부터 이렇게 라이젠 파지티브한 이뮨셀들이 리크루먼트가 일어나고 10일차 정도에 이렇게 어느 특정 위치에서 좀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좀 리얼타임으로 이미징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혈관에서 안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뮨셀들의 그런 변화들이나 아니면 혈관 밖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뮨셀들의 그런 비헤이비어를 측정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속도를 조금 더 비교를 해봤는데 속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타겟했던 거는 이런 라이젠 파지티브한 셀들의 그런 어떤 어디전 몰레큘이나 뭐 어떤 인테그린이나 이런 것들을 스페시픽하게 넉아웃한 그런 모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의 비헤이비어에서는 좀 문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셀 그 자체적인 다이나믹스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3MP라는 몰레큘이 이제 브레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 반대로 이제 다른 조직에서도 과연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이얼스킨이나 아니면 이제 서저리를 통해서 리버를 조금 익스포저 한 다음에 리버를 이미징 했었을 때 3MP를 처리한 이후에 이들 그룹에서는 뭔가 라이젠 파시티브한 이뮨셀들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약간 브레인에 좀 스페시픽하게 그런 영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브레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표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라이젠 파지티브 이뮨셀들의 리크루먼트를 이제 보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진짜 얘네들이 브레인 좀 안쪽 영역, 세레브럴 콜텍스 영역에서도 그런 어떤 그 라이젠 파지티브한 이뮨셀들이, 어떤 리크루먼트나 이런 영향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뎁스 방향으로 한 60 마이크로미터, 원래는 한 100에서 120 정도까지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이미지상으로는 60 정도까지만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30일 동안 영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영상화를 해보니까 3MP를 처리했었을 때 한 14일차 정도에 여기 그 깊은 영역에서 리키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이제 에반스 블루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1일차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다가 30일차 정도에서는 되게 매시브한 라이젠 파지티브한 이뮨셀들이 리크루먼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일차에 보여지는 이 위치를 3D 리컨스트럭션, 그 3D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어, 그 안쪽 영역에서 이렇게 리키지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제 더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심플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미징 장비를 셋업하고 브레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플라메이션 그 과정들을 되게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인비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BBB 디스트럽션에서 그다음에 뉴로 인플라메이션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현상들을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브레인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조금 더 뭔가 이미징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브레인에 있는 뉴로베스큘러 유닛, 뇌 혈관을 조금 타겟을 맞춰서 이제 또 실험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모델은 세레브럴 마이크로 인팍션입니다. 미세 뇌 경색이라고 하는데, 환자 같은 경우에 이런 자그마한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그 인팍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인팍션 안에 있는 혈관의 구조가 약간 이렇게 컬랩스 되어 있던지 아니면 블락되어 있던지 아무튼 그 혈관의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세포의 변화가 아니라 초기에 이런 스몰 마이크로 인파크트를 유도를 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 조직적인 변화를 이미징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마우스 모델을 조금 셋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금 다른 조직의 그 혈관들과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BBB를 형성하는 엔도셀리얼 셀이 첫 번째로 레이어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엔도셀리얼 셀 주변으로 페리사이트가 이렇게 커버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스트로사이트의 엔드풋이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전체 혈관을 커버리지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노말 상태에서는 BBB가 워낙 강하게 이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 바깥에 있는 페리사이트랑 아스트로사이트를 레이블링하기는 조금 어렵거나 컨스턴트하게 반복적으로 염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페리사이트에 스페시픽한 NG2DS 레드 마우스랑 그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ALDH1L1GFP 마우스를 크로스 브리딩해서 만들어진 마우스에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엔도셀리얼 셀만 인비보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세포 타입을 동시에 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우스 모델을 확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피아 서페이스부터 세레브럴 콜텍스, 그다음에 세레브럴 콜텍스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세 가지 세포 타입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 셋업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즈 모델 그 인팍션 모델을 이제 유도를 하였는데 뭔가 수술적으로 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로즈뱅갈이라는 케미컬을 처리한 후에 얘네들이 서큘레이팅 하고 있는 상황에서 5, 6일 나노미터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이제 ROS가 형성이 되고 혈전이 형성이 되면서 포토스롬보시스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클락들이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베슬들을 막게 되면서 아주 미세한 뇌경색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유도한 이 포토스롬보시스에서 의해서 그 브레인 데미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ROS가 형성되는지를 먼저 디텍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뒤에 DHE라는 몰레큘을 통해서 ROS를 디텍션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PI 스테이닝을 통해서 셀 데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ROS랑 셀 데스가 유의미하게 계속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즈뱅갈 유래의 포토스롬보시스 모델과 그 다음에 앞서 만들어진 크로스 브리딩된 마우스 모델을 이제 합쳐서 그, 이 이제 뉴로베스큘러 유닛을 보여줄 수 있는 마우스에 포토스롬보시스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같은 영역 위치에서 영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 이 노란색 박스가 이제 그 포토스롬보시스 PT를 유도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한 후에 뭔가 그 조직이 조금 증가되어 이렇게 익스펜션 됐다가 다시 이제 감소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 상에서 보여지는 브랜치, 그 베슬의 스페시픽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로 이제 베스큘러처 맵을 좀 형상화하였고요. 이 베스큘러처 맵을 통해서 뭔가 정량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앞선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가 감소되는 이런 패턴들을 먼저 거시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스롬보시스를 브레인에서 일으켰을 때 ROS 데미지, ROS랑 셀데스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티슈가 증가되었다가 뭔가 이데마, 익스펜션 되었다가 다시 감소되는, 슈링크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 먼저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영상할 수 있었던 각각의 세포들을 나눠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봤던 부분은 이제 뉴런널 셀인데요. 이 노란색 박스가 이제 그 인파크트가 이루어진 후 30일 차에 이제 브레인을 꺼내서 티슈 클리어링을 통한 다음에 이 뉴런만 이제 염색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인파크트 된 영역 안에서 뉴런 셀들이 다 사라져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앞서 저희가 만들어졌던 그 마우스를 통해서 각각의 세포들을 분리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타겟 세포는 엔도셀리얼 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브레인에서 BB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엔도셀리얼 셀을 관찰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이것을 이제 BBB 리키지를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종류의 덱스트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kD짜리의 트리치 덱스트란, 이게 상당히 작은 몰레큘러 사이즈 웨이의 덱스트란과 그다음에 2 밀리언 달톤짜리 PC 덱스트란, 되게 큰 마크로 몰레큘 사이즈의 그 덱스트란 이용해서 인젝션 했었을 때 데이 3일차에서 봤더니 3킬로 달톤짜리 덱스트란이 이제 리키지가 형성되는 것을 이미지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량적으로 분석했었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다가 5일차에 다시 감소되는 게 영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정량적인 분석으로나 똑같이 이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투밀러 달톤에서는 그런 현상들은 유의미하게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확인했었을 때는 뭔가 마이크로 인파크트가 유도된 이후에 BBB가 초기에 깨져서 리키지가 형성이 되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서는 어느 정도 리키지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되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가는 질문은 이제 BBB가 이제 회복되는 그 양상 안에서 과연 그 혈관들이 뭔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던 혈관들이 회복이 되는 것인지 어떤 패턴으로 얘네들이 회복이 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좀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좀 특이적인 마우스인 카에데 마우스를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 포토 컨버저블한 마우스라고 이제 저희는 명명을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GFP를 띠고 있는 그 단백질이 그 UV 단파장의 레이저를 이제 조사하게 되면 그 GFP가 우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RFP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RFP 같은 경우는 그 세포의 타입이나 그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그 유지되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저희가 확인했던 엔도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RFP가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어, 먼저 덱스트란으로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 컨버저블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모델을 유도한 후에 어, 실험을 진행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혈관이 유지되면서 블러드 플로우도 남아있는 메인테인 되어 있는 플로우 상태랑 그 다음에 혈관은 남아있는데 블러드 플로우만 사라져 있는 이런 리커버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리커버드 플로우 상태. 그 다음에 그 베슬은 남아있는데 플로우가 아예 사라져 있는 블락드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베슬이랑 블러드 플로우가 둘 다 사라져 있는 베슬 리그레션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크게 보여줬던 그 영상에 있는 혈관들을 각각 다 트래킹해서 확인해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한 분석이고, 그래서 이거를 한 네 마리에서 똑같이 다 진행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 혈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마이크로 인파크트가 유도된 이후에 메인테인드와 블럭드 된 상태로 이제 거의 절반, 1대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반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서 회복되는 양상에서는 메인테인 되어 있는 플로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메인테인 되어 있지만 좀 일부분은 블락되거나 리그레션으로 바뀌거나 그다음에 블락되어 있는 상태는 거의 대다수가 리커버리로 가지만 일부분은 블락 아니면 리그레션으로 남아있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봐도 되게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긴 하는데 얘네들이 회복되는 전체적인 양상은 거의 처음에 보여주는 거랑 100% 이렇게 다 회복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엔도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어, 그 마이크로 인파크트가 유도된 이후에 그 베슬이 그 BBB가 리퀴지가 일어났다가 회복이 되면서 어, 회복이 되는데 거기 양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혈관이 이제 블락되어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지만 전부 다가 다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파셜리 리커버리 되는 그런 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리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나와 있는 그 페리사이트들만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먼저 노말 상태에서는 이렇게 엔도셀리얼 셀 주변으로 페리사이트가 이쁘게 커버리지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인파크트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페리사이트들의 그런 커버리지들이 좀 사라져 있다가 5일차, 11일차에서는 좀 회복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진짜 그 커버리지를
브랜치 랭스를 측정을 하면서 정량 분석을 해보니까 3일차까지 이제 감소가 되어졌다가 3일차 이후에서는 다시 이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또 다시 회복되는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이 회복 양상을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뭔가 이런 페리사이트들이 데미지를 받고 회복함에 있어서 뭔가 자기의 그 브랜치를 다시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이런 페리사이트들이 셀 디비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NG2D 스레드 마우스에다가 H2B GFP 마우스를 크로스 브리딩한 이 마우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는 H2B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톤 단백질에 이제 GFP 태깅이 되어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 녹색의 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회복되는 시점인 3.5일차에서 4.5일차 24시간 동안 영상화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 이제 페리사이트들이 핵이 이제 디비전되는 그셀 디비전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혈류가 있는 혈관 그 따라서 페리사이트들의 브랜치들이 이렇게 일롱게이션 되는 현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되는 시점이 앞서서 BBB가 리커버리 되고 블러드 플로우가 리커버리 되는 그런 시점과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으면서 이렇게 회복되어 있는 엔도셀리얼 셀 주변으로 페리사이트들이 셀 디비전과 그다음에 프로세스 그러니까 브랜치의 일롱게이션을 통해서 리커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영상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이제 아스트로사이트인데요. 그다음에 세레브랄 인파크트가 유도된 이후에 아스트로사이트들이 그 인파크트 영역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시점인 1일차에서 1.5일차 12시간 동안 리얼타임 이미징을 진행을 해봤더니 혈관 주변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임팩트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임팩트 영역에서 그 점진적으로 어큐트하게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들은 특이적으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그 외부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들까지 같이 이미징을 해보면 그 외부에 있는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세포보다 셀 바디가 좀 커져 있는 이런 좀 특이적인 현상을 좀 더 관찰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량적으로 봐도 유의미하게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스트로사이트들의 리액티비티가 좀 증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인사이트를 좀 얻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 30일차에 그 얻었던 그 브레인 조직을 클리어링 통해서 이제 여기서 투포톤 현미경을 좀 쓰긴 했는데 투포톤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콜라겐 그 파이버들이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위치가 그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이제 강하게 발현하는 위치랑 어느 정도 코로컬라이제이션 되는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음, 그 SHG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이라는 어떤 특이적인 그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물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투포턴 현미경의 레이저를 초했을 때 그 넌 리니얼 그 비선형적인 구조 즉 이제 생물학적 환경에서 봤었을 때 그 콜라겐 파이버나 어떤 그 섬유 조직 같은 그런 구조에서 그 레이저를 흡수를 하고 어떤 특이적인 레이블링 없이 뭐 안티바디나 다이 이런 레이블링 없이 그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형광을 흡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내보내는 그 신호를 이제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신호로 이제 업테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 신호를 통해서는 결국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그 파이브러스한 티슈, 뭐, 즉, 뭐, 리버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스카에 형성되어 있는 콜라겐의 어큐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텍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없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그 위치가 그 인파크트 그 아스트로사이트들이랑 어느 정도 코러컬레이션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액티비티가 진짜 증가되어 있는지 GFAP를 이제 조금 더 염색을 해봤습니다. 염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GFAP 파지티브한 그런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인파크트 주변, 페리 인파크트 부분에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좀 더 멀리 나가면 그런 그 신호들은 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좀 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GFAP 파지티브한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들이 페리인파크트 영역에서 좀 어큐뮬레이션 일어나면서 뭔가 글라이어 스카, 콜라겐 어큐뮬레이션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그런 아스트로사이트 리액티비티를 저해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액티비티를 저해를 했었을 때 만약에 글라이얼 스카나 이런 파이브러스가 좀 감소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그런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들이 글라이얼 스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니비션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KDS 2010이라는 케미컬을 처리를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콜라겐 어큐뮬레이션들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그 이제 IF 스테이닝을 통해서 LCN2 뉴로톡신 그 마커인 LCN2를 레이블링을 해보니까 GFAP 파지티브한 아스트로사이트에서 LCN2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그 GFAP 파지티브한 리액티브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어, 인파크트 유도된 이후에 페리 인파크트 부분에서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결국에 글라이어 스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선 그런 뉴로베스큘러 유닛의 이미징을 통해서 결론을 종합해서 보면 마이크로 인파크트가 유도된 초기 단계에서는 뉴런과 아스트로사이트는 인파크트 안에서는 다 로스가 어큐트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엔도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이제 BBB가 디스트럽션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회복되는 시점 안에서 똑같이 페리사이트도 영향을 처음에는 받았다가 다시 리커버리가 되는 그 셀 디비전과 브랜치 일롱게이션 현상을 통해서 리커버리 되는 것을 이제 영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이적으로 그 리액티비티가 페리 임팩트 영역에서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어큐뮬레이션 되면서 결국에 콜라겐 리치한 글라이얼 스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그 박사과정 동안의 그 이미징 장비를 통해서 뭔가 브레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뇌 염증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세포의 다이나믹스를 초점을 맞춰서 영상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실험했던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뭔가, 영상에 그 기반한 뭐 어떤 데이터들의 분석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로필의 크랙 R2A라는 그 칼슘 레귤레이터 프로테인을 타겟으로 해서 이들의 메커니즘 스터디를 이용을 하는데, 각각의 그런 메커니즘 스터디나 어떤 세라피틱한 스터디나 아니면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징을 접목을 하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실험했던 그런 결과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딱 요거 한 장으로 되게 간략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크랙 R2A라는 몰레큘 같은 경우는 T셀에서 먼저 연구가 되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 오라이원이라는 외부 칼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과 ER에 있는 스티몬이라는 몰레큘. 그래서 그 칼슘 신호에 있어서는 이 오라이원이랑 스티몬의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 크랙 R2A라는 그 프로테인이 인볼브 되면서 이 컴플렉스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신호를 유도하게 되는데 T셀에서는 이렇게 연구가 되어졌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뉴트로필에서 처음으로 그 이 기능과 역할을 뭐 스트로크 인플라메이션과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좀 디파인을 해보고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메커니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우스 모델을 주로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크랙 R2A 같은 경우는 왼쪽에 그림과 같이 롱폼과 이런 숄폼으로 두 가지 아이소폼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뉴트로필에서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마우스 뉴트로필, 휴먼 뉴트로필에서 이 롱폼과 숄폼이 존재하는 것을 웨스턴 블라스로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즈 크랙을 이용해서 마일로이드 스페시픽한 크랙 R2A, CKO 마우스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 타입과 CKO에서 그
블러드셀 카운트를 통해서 두 그룹이 지금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해 보고 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징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진행했던 이미징은 이제 이어스키 이미징인데요. 아무래도 좀 인텍트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접근성이 좀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는 뉴트로필과 엔도셀리얼 셀을 레이블링한 다음에 TNF-알파를 IP로 인젝션해서 3시간 이후에 이제 이미징을 아래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일드 타입에서 이제 화살표에서 보여지는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혈관 밖에 있는 뉴트로필의 그런 비헤이비어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속도를 기반한 분석을 통해서 롤링과 어드이전, 크롤링,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을 나눠서 정량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어드이전, 크롤링,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뉴트로필 크랙 R2A가 TNF-알파 유도에 의해서 나타내는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 상태에서 뉴트로필 리크루먼트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먼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건 조금 다른 비슷한 모델이긴 한데, 앞에는 이제 IP로 이제 시스테믹하게 줬다면, 이번에는 이제 인트라스크로털, 인젝션을 이제 로컬리 인플라메이션을 유도를 해서 뉴트로필을 레이블링해서 이제 이미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롤링 어드이전, 크롤링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봤더니 앞선 결과와 유의미하게 어드이전, 크롤링,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개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결과를 통해서 이 뉴트로필 크랙 R2A가 TNF-알파 유래의 시스테믹과 로컬 인플라메이션 상황에서 뉴트로필 리크루먼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결과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메커니즘 스터디를 할 것인가 조금 더 내로우 다운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뒷백을 봤던 그 어디전과 크롤링,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이들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인테그린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타2 인테그린이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알파일 베타2 인테그린, 알파인 베타2 인테그린, 그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인테그린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런 인비보 이미징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베타2 인테그린으로 타겟으로 이제 실험을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스터디는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되게 간략하게 추려서 제가 좀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인테그린 같은 경우는 알파 앤 베타2 인테그린을 먼저 플로 사이트메트리로 디텍션을 해봤습니다. 이 알파 앤 베타2 인테그린을 타겟을 했던 이유는 먼저 뉴트로필이 레스팅 컨디션 상태에서는 뉴트로필이 그래뉼 안에 시크레터리 그래뉼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가 이 뉴트로필의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됐을 때 활성 상태에서 디그래뉼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알파 앤 베타2들이 그 세포막 바깥으로 이제 익스포저가 될 수 있고 이런 익스포저 되어 있는 것들을 플로 사이토메트리로 이제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과 같이. 그러면은 이제 확인해 봤더니 CKO에서 그 알파인 베타2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디그래뉼레이션 과정에서 같은 그래뉼 안에 그 젤라티네이즈라는 엔자임 또한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젤라티네이즈 액티비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또 똑같이 그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뉴트로필 크랙 R2A가 알파 베타2가 있는 그 그래뉼의 디그래뉼레이션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익스포저 되어 있는 알파 베타2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에도 과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인테그린의 라이간딘 파이브로누젠을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디그래뉼레이션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 익스포저 되어 있는 알파 베타2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또 지어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앞에서 그 간략하게 나와 있는 스킴을 보면 알파인 베타2 인테그린 말고도 알파엘 베타2 인테그린 그거 외적으로도 한 두 가지 정도 총 네 가지의 베타2 인테그린이 뉴트로필에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알파인 베타2만 스페시픽한 건지 아니면 베타2 인테그린 전체 그
그런 액티베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쿨다운 어세이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간략하게 스킹을 먼저 보게 되면 뉴트로필에서 어, 뭐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링을 통해서 레스팅 컨디션에 있는 이 인액티브한 베타2 인테그린이 탈리논 킨들린 3 바인딩을 통해서 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되고 이 액티브 폼에 있는 인테그린들은 다른 세포의 어디전 몰레큘들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했던 부분은 이제 탈리논과 이 베타2 인테그린의 인터랙션이고요. 그거를 이제 풀다운 어세이를 디텍션 해보니까 다행히도 그 CKO 마우스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뉴트로필 크랙 R2A가 어, 디그래뉼레이션을 또 촉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알파인 베타2를 포함한 전체 베타2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에도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좀 지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앞선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는 그런 T셀에서는 크랙 R2A가 칼슘 시그널링에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뉴트로필에서도 과연 이 칼슘 시그널링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슘 모빌라이제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칼슘 레벨을 측정해 봤더니 CKO에서 이렇게 감소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와일드타임 마우스에서 쿨다운 어세이를 해보니까 이 크랙 R2A가 T셀처럼 스티먼과 바인딩을 통해서 칼슘 신호를 액티베이션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트로필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ROS 프로덕션을 이제 좀 더 확인해 봤는데 원래 뉴트로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스티먼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바인딩하는 오라이1이라는 그 칼슘 채널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을 넉아웃을 시켰을 때는 이 칼슘에 대한 디펙도 얘보다는 더 많이 내려가고 한 50%, 70% 정도 확 떨어지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ROS의 프로덕션 또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그거랑 반대로 뉴트로필 크랙 R2A 같은 경우에 넉아웃 모델을 그 뉴트로필을 썼더니 CKU 뉴트로필을 썼더니 ROS에서는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그 결론을 지었냐면 그 뉴트로필에서 스티먼이랑 오라원이 조절하는 그런 칼슘 신호보다 조금 더 하위 레벨 조절자, 크랙 R2의 뭔가 디펙이나 이니비션을 일으켰을 때 그 칼슘 신호의 디펙도 좀 더 작고 이 디펙이 작은 거에 의해서 결국에 이 영향받은 정도의 칼슘 신호는 결국에 ROS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고요. 그래서 뭔가 오라이원이나 스팀원보다는 조금 더 하위 조절자의 개념으로 저희는 이렇게 디파인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적으로는 이제 뭐 휴먼에서도 다양한 메커니즘 스터디를 다 진행을 했었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라피틱 포텐셜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크랙 R2A가 앞에 풀다운 어세이나 뭐 인트로덕션에서 보였다시피 그 이제 스티먼이나 오라이원이랑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칼슘 신호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일드 코일 리즌이 그런 스티먼이랑 오라이원이랑 인터랙션 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가지고 9개 펩타이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파미툴레이션을 이제 시키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펩타이드를 뉴트로필에 이제 처리를 해서 톡시티부터 측정을 해봤더니 되게 여러 개에서 이제 그 톡시시티가 있는 것을 이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칼슘 신호랑 파이브로니젠 바인딩을 통해서 알파 앤 베타 2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 또한 이제 측정해 봤더니 운이 좋게도 펩타이드 2를 처리한 그룹에서 그런 유의미한 칼슘 신호의 감소와 알파 앤 베타 2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의 감소를 이제 측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진짜 감소된 이유가 우리가 처리했던 이 펩타이드에 의해서 그런 크랙 R2A랑 스티몬이랑 바인딩이 저해가 되었는지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봤더니 펩타이드 2를 처리를 했을 때 이 크랙 R2A랑 스티몬의 바인딩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이런 인비트로 스터디를 종합해 봤을 때 마우스 크랙 R2A의 이 코일드 콜 위즈는 이 서열을 이용해서 저해를 시켜봤더니 스티몬 바인딩을 저해를 하고 결국에 이들에 의해서 칼슘 신호랑 베타2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비트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인비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우선 봤던 모델은 똑같이 이어스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원래는 이 펩타이드를 다이렉트로 이제 마우스 모델에 인젝션 했었을 때는 그 결과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앞서 만들어진 그 펩타이드 서열이 20모, 작은 건 16모 정도로 되게 어느 정도 서열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비보 상태에서 인젝션 되었을 때 뭔가 데그라데이션 되는 속도나 뭐 이런 워시아웃 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디텍션 되기 어려웠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뭔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그 이니비션 이펙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어댑티브 트랜스퍼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너 와일타임 마우스에서 본메로 유래 뉴트로필을 절반은 비이클 컨트롤이랑 칼신 AM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펩타이드 2랑 딥 레드로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1대1로 이제 믹스처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리시피언트 마우스에 TNF 알파를 유도한 후에 2시간 된 이후 시점에 이 믹스처를 인젝션하고 1시간 뒤에 이열 스킨을 이미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같은 영상을 얻어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얘네들을 인젝션 한 시점이 1시간 정도이다 보니까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세포는 많이 확인하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어가 좀 포인트 아웃을 해서 저희가 발견했던 거는 이렇게 트랜스 마이그레이팅 하고 있는 뉴트로필드를 디텍션 했던 것을 이렇게 어, 그 포인트 아웃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서 이제 뉴트럴필드의 이런 이동 패턴들을 보고 그다음에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똑같이 롤링, 어드이런트, 크롤링에 대한 뉴트럴필드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어드이런트랑 크롤링이랑 감소되는 그런 패턴들을 볼 수 있었고 이들의 결과는 다시 앞서서 맨 처음에 메커니즘 스터디를 위해서 진행되어 있던 그 IBM 이미징, 이어스킨이나 크레마스터 머슬에서 보여줬던 이미징이랑 콜리레이션이 있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비버 스터디를 통해서 그 콜드 코일 리즌의 특정 서열을 타겟으로 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니비토 이펙을 인비트로랑 인비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스케믹 스트로크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트랜지언트 미들 세레브럴 아트리 오클루전 모델을 이용을 하였고요. 모노필라멘트로 MCA 리즌을 막아서 임팩트를 유도를 하였고 먼저 이제 비헤비어럴 어세스먼트를 이용한 그 베들슨 스코어랑 그립 스트렝스를 쟀을 때 CKO 마우스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TTC 스테인을 통해서 임팩 볼륨을 매저했었을 때 CKO에서 감소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뉴트로피 크랙 R2A가 TMCAO 유래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유도되었을 때 브레인 데미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먼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또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타임이랑 CKO 마우스에 크라니오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TMCAO를 유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엔도셀리얼 셀, 그다음에 그 뉴트로필, 그다음에 알파인 베타2 인테그린을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고 24시간 동안 6시간 간격으로 이미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드릴 좀 어드밴스드한 그 싱글셀 비헤이비럴 어널리시스까지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먼저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베스큘러 안에서 돌아다니는 뉴트로필들을 이렇게 이미징 해볼 수 있었고 정량적으로 봤을 때 크롤링하고 있는 뉴트로필이 24시간 되는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1분 동안 그 지나다니는 뉴트로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량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알파인 베타2 인텐시티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원래의 그 기존에 제가 했던 스터디라면 여기서 딱 끝내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뉴트로필 크랙 R2A가 그 TMCAO가 유도된 이스케믹 스트롱 모델 안에서 그 알파인 베타2 인테그린을 업 레귤레이션 시키면서 그 뉴트로필의 크롤링에 좀 영향을 주더라요.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 이후에 좀 더 저희는 뭔가 얘네들의 뉴트로필의 개개의 뭔가 컴프렌시브하게 헤트로제네티까지 접목을 시켜서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싱글셀 비헤이비럴 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뭐 이거를 이제 셋업을 한 건 아니고
22년도에 이 네이처에서 먼저 이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했던 건 뭐냐면 인플라메토리 상태에서 이뮨셀들을 이제 이미징을 진행을 합니다. 이미징을 진행을 하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영상 분석 앞서서는 뭐 속도를 기반한 뉴트로필의 비헤이비어를 나누거나 아니면 인텐시티 정도만 이제 비교를 보여드렸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뭔가 이동 거리라든지 얼마나 더 멀리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세포의 모양은 어떤지 그다음에 위치적으로는 어떤지 상당히 많은 동적 변화들을 그 영상 분석에서 데이터들을 얻어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스피드 아니면은 내가 이동한 거리,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텐시티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스터디에서는 그 모든 동적 파라미터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마치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그 이뮨셀들의 그 비헤이비어에 기반한 헤테로제네티나 그런 클러스터링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 실험에서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먼저 언바이어스된 상태에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인트라베스큘러에 있는 뉴트로필들의 비헤이비어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다양한 동적 정보들을 얻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힙맵을 그려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파퓰레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한 7개, 6개 정도의 그 동적 정보를 가지고 싱글셀 비헤이비럴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미징을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한 세 가지의 다른 파퓰레이션들을 좀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퓰레이션들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클러스터 2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길고 속도가 브로드하게 빠르고 넓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도 상당히 넓은 상태로 브로드하게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롤링에 가까운 그 비헤비어를 보이는 그런 뉴트로필 파퓰레이션으로 디파인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2, 1이랑 3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고 속도도 짧은, 즉 얘네들은 크롤링에 가까운 그런 비헤이비어인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그 알파 메타트 인텐시티가 높거나 낮음으로 좀 나눠지는 그런 경향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Y타입이랑 CKO랑 비교해서 봤더니 전체 클러스터에서 알파 베타 인센시티가 유의미하게 다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이 결과는 우리가 이미 그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에서 봤듯이 전체적인 알파 베타 인텐시티가 감소되었던 그런 현상과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뉴트로필 크랙 R2A가 MTMCA로 유도한 후에 알파 베타투 인테그린을 업 레귤레이션 시키면서 인트라베스큘러 안에서 뉴트로필의 어데이시브 펑션, 즉 크롤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준 거는 이제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뉴트로필에 대해서 이제 이미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점선되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뉴트로필들을 3D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 와일드타입에 상당히 많은 뉴트로필들이 이렇게 보이고 CQ는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 세포 수를 카운팅을 해도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똑같이 또 싱글셀 비헤이비럴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여기서는 한 두 가지 파퓰레이션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보면은 클러스터 1이 트랙 랭스가 길고 스피드가 빠르고 인텐시티가 높은 그래서 저희는 이 파퓰레이션이 알파 앤 베타2가 높게 발현하고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조금 더 more migratory한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뉴트로필 파퓰레이션이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각 클러스에서 와일드타입이랑 CKO랑 비교를 해봤더니 클러스터 1에서 더 마이그로트리한 그런 뉴트로필 파퓰레이션에서 CKO가 인텐시티도 감소하고 속도도 감소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스케믹 스트로크 유도된 후에 그 알파 앤 베타 투 인테그린이 업 레귤레이션 되는데 그 혈관 안에랑 혈관 외부에 있는 뉴트로필에서 전부 다 어,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드헤시브 펑션이랑 마이그로트리 펑션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여기까지긴 한데 이 이미징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이제 혈류에서 돌아다니는 뉴트로필의 그런 프로인플라메토리 뉴트로필의 헤테로제니티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까지 이제 연계를 해서 더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이제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먼저 그 뉴트로필의 리크루먼트에 디펙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베타2 인테그린에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니까 그 크랙 R2A가 스티몬이랑 바인딩을 해서 외부 칼슘을 업테이크를 하고 이거에 의해서 증가되는 칼슘은 디그레놀레이션과 베라투 인테그린의 액티베이션에 영향을 주면서 그 이미징에서 보여줬던 어디션, 크롤링,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에서 영향을 받았던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랙 R2A랑 스티몬이랑 바인딩하는 특이적인 서열을 그 펩타이드로 저해를 시켜봤더니 인비트로나 인디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뉴트로필의 액티베이션이나 그런 리크루먼트의 그 어떤 그 이니비트로 이색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유도된 이후를 확인해 보면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모델이 유도된 이후에 그 뉴트로필 크랙 R2A가 알파인 베타2 인테그린을 업 레귤레이션 시키면서 이들은 결국에 인트라베스큘러랑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의 뉴트로필에 어디시 펑션, 크롤링 펑션이나 아니면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플로 사이토메트리를 통한 이제 헤테로제네틱 분석들인데 그 데이터들은 제가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넣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